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 알려줄게요. 보세요. 3번을 풀려고 그랬는데 3번을 내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해줬는데 숙제도 안 할래? 응? 숙제 해라.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단원이 어렵긴 하지만 2단원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처음 접하는 학생들 2단원도 어려워. 어? 근데 2단원은 하는 만큼 점수가 나와. 1단원 어땠지? 열심히 해서 점수 안 나왔지. 그치? 1단원이 그런 거야. 근데 얘는 하는 만큼. 그리고 니네들 1단원도 그렇다? 내가 풀어주는 대로 이렇게 다 풀면은 대충 나오거든? 기출문제 풀었잖아. 현준이 선생님 측에 선생님 풀어주는 것처럼 풀었어? 네, 네, 저요. 응. 네. 찬영이는? 쌤 해주신 대로 다 따라했는데. 잘했어. 근데 안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알았지? 그래서 꼭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돼. 자, 그럼 보자. 주양자 수가 3 이하래. 그럼 3 이하의 오비탈을 쭉 써볼까? 뭐 있어?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3D까지 써보자. 3D까지 있으니까. 물론 D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써보고 그 다음 n-l 값을 써볼게. 1, 2, 1, 3, 2, 1. 근데 이 가나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 2, 3 중에 1, 2, 3 중에 가장 큰 값이 3인 건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3인 건 보이다는 얘기는 일단 아는 우리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L-M을 써볼게. 1S 뭐죠? 응? 1S 얼마야? 0 아니야, 0? 2S 0, 0. 그러니까 S 오비탈은 L-Ml이 0이에요, 0. 자, 2P. 2P는 L 값이 얼마냐면 L 값이 1이잖아. 근데 ML이 마이너스 1, 0이 있기 때문에 얘는 2, 1 빵이 있는 거야. 큐비탈은 2, 1 빵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그지? 그러면은 얘 가나가 있어요. 자, 가나가 있으면은 가나는 무조건 피오비탈이야. S가 안 되죠. S는 0이니까 제일 작은 거야. 그지? 네. 그럼 무조건 피오비탈이야. 그럼 피오비탈이니까 얘만 결정해 주면 될 거야. 알았니? 그럼 가가 작은 거래. 그럼 가가 작은 거니까 얘가 가가 돼야지. 얘는 나가 돼야지. 알았어요? 그러면 봐봐. 가가 L-ML이 제일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거야. 2짜리. 그러면 얘는 ML이 얼마짜리니?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나는 1이 돼야지. 1. 1. 그럼 1이 되는 건 뭐야? ML이 얼마일 때야? 0일 때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가는 가는 모양이 구형이냐고. 근데 구형이 아니잖아요.
틀렸어. 자, 자기항저수예요. 자기항저수 ml 값을 물어봤는데 나가 얼마였지? 0이었고 나가 0이었죠? 가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큰 거 맞네요. 0이 더 크잖아, 마이너스 1보다. 네. 에너지 주인은 나하고 다. 나다? 나다. 자, 이 나다의 에너지 주인을 살필 때는 어디를 봐야 돼? 수소 원자인가를 봐야지. 자,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 같으면 에너지가 같죠? 그지? 그럼 나와 다의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라고 돼. 알겠지? 답은 D음만 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주의할 거,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주의해야 돼. 수소 원자이냐 아니냐.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를 얘기할 때, 이게 수소인지, 붕소인지, 아니면 탄소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비탈도 그래. 붕소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다. 그럼 1s, 2s, 2p 이렇게 세 가지야. 알았지? 그래 놓고 에너지 준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소 원자의 주양자수가 2 이하인 오비탈이야. 그래도 1s, 2s, 2p야. 알았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는 어떤 원자인지가 달라질 거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주기율표와 그 다음에 그 주기율표에서의 주기적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문제집을 보면 문제집이 이 부분에 대해 해당하니까 니들 지금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문제집 충분해봐. 그렇지. 이게 문제를 좀 풀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를 안 풀고 계속 증거만 나가서 숙제를 내줄 테니까 좀 다지면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특별히 없어서 이로만 나왔어요. 네? 자, 문제집 보면 문제집에 자, 페이지 76에서부터 페이지 79까지 76에서 79 일단 뭐 오늘 저녁 때 시간 나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76에서 79 76에서 79 그렇지? 아, 97 그걸 맞아. 76에서 97 97 거기 문제가 동요연수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한 문제도 안 풀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주기성은 진도를 나가지만 문제들을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좀 풀어가지고 와. 알았죠? 그러고 나선 그 다음에 강의 여기까지 내용이야. 현대 원자 모형.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주기성이니까 주기성은 좀 이따가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먼저 동위원소에 관계되어 있는 원자의 구조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와야 되니까 그거 좀 해갖고 오세요. 되던 대로. 알았지? 내일 좀 확인 좀 할 테니까. 네. 자, 주기율표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주기율에서의 역사예요. 주기율의 역사. 그 통합과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응? 자, 통합과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라부아제의 주기율은 뭐 주기를 하기도 그렇고. 자, 주기율의 시작은 되베라이너예요. 되베라이너인데 되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 쌍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묶었어요. 근데 이제 얘들 특징을 보니까 원자량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나누니까 얘가 되더래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6.9거든? 6.9하고 39.1 이렇게 한 다음에 2로 해보면 얘랑 같더래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와 같은 원자량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세쌍 원소 소리는 그래요. 알겠죠? 자, 현대 주기율에는 뭐로 발전하냐면 얘는 나중에 조기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배변의 세쌍원소설. 자, 그러다가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렌즈. 이름도 특이하죠? 뉴렌즈.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새 땅이야, 새 땅. 대똥이하고 똑같이 보지. 새 땅. 자, 이 새 땅은 말이야, 옥타브살. 8번째입니다. 옥타브설을 성립한다. 사실은 지금은 안 되죠. 왜? 비활성 기체 때문에 안 돼.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됐던 거지. 왜냐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러니까 8번째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성질들이 반복이 되더래. 그러니까 리튬이 있으면 리튬 다음에 8번째가 나트륨이 되는 거야. 비활성이 없었으니까. 자, 하지만 굉장히 뭐 비난을 받아요. 왜 비난을 받냐면 이걸 음악을 갖다 접목을 시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화학하고 음악하고 그 당시에 뭐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어마무지했어요. 음악하고 접목을 시켜. 천한 음악이란 말이지. 자, 그랬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그런 얘기였던 얘기죠. 그러다가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이 결정적으로 최초의 주기율을 나타내줘요. 최초의 주기율을 작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누렌지도 원자량 순으로 얘도 원자량 순으로. 근데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은 특징이 발견되지 않은 애를 빈칸을 내버려 두고 그 성질들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원소 발견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했던 것들이 실제로 발견되게 되고 발견된 애들을 딱 보니까 멘델레프가 예측한 애들의 성질과 비슷하더래요. 자,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주는데 노벨 화학상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어. 죽었어. 노벨 화학상을 발표를 했는데 죽어버렸어. 저 죽은 사람한테 상 안 줘요. 노벨상.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상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하나 받아보는 게 어때? 야, 노벨상은 아무나 받는 거야. 박사라도 받는 게 아니야. 일본에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은 일본 사람은 회사원이었잖아. 그냥 일반 회사원, 제약회사 회사원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죠. 자, 멘델레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즐리. 자, 이 모즐리라는 사람의 주기율은 이 모즐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의 제자야. 보 알지? 보. 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원자폭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요, 모질리가. 그래가지고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합니다. 알겠죠? 원자 번호 순. 그래서 화학적 성질들이 원자과 전에 결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주기율이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이고 이 사람은 현대 주기율의 모태가 되는 거죠. 모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입니다. 근데 모즐리는 세계 제1차 대전 때 죽어요. 나가서 죽어요, 나가서. 27인가 24살인가 죽어요. 그럼 되게 똘똘한 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과학자는 군대 보내지 말자. 세계 제2차 대전 때 과학자들이 안 가요. 안 나가요. 그 대신에 어디로 가겠어? 무기 만드는 데로 빠졌겠지. 2차 대전 때 무기가 어마무지하게 발전했지. 근데 이를 알다시피 원자폭탄 2차 대전. 과학을 하면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인류가 망했어.
방주를 만들었어. 누가 탈 것 같아? 과학자가 타죠. 야, 뭐 정치하는 데서 태우겠니? 야, 국회의원을 다 안 태워. 걔들 다 죽어버려. 과학자들 태우고. 그렇죠. 그렇잖아. 야, 국회의원 태워서 뭐 할 건데? 아유, 대통령도 안 태워. 정치하는 애들 안 태워. 한두 명 태우겠지. 나머지 싹 다 과학자. 그러니까 과학을 열심히 해보세요. 너무 순수과학 하지 말고, 알았지? 응용과학 쪽. 응? 뭐, 약대든 치대든 뭐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연구도 좀 하고 그래. 지훈이는 어디 가고 싶어? 시대. 치대? 이거 경쟁자? 오, 경쟁자. 치대? 그래. 치대가 좋죠. 나 이게 한의대도 괜찮은데. 요즘 인기 너무 없더라, 한의대. 하나도 요즘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가야지. 야, 그럴 때 들어가야지, 그럴 때. 한의대 너무 인기 없더라. 한의대 왜 인기 없지? 한의대 들어가서 한약방을 낸 다음에 약대를 나와. 약대. 그러면은 두 개를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힘든 건 잠깐만. 약대를 들어가서 한의대를 나오는 게 낫나? 차라리 약대에 들어가는 거 같지. 약대 들어가기 힘들잖아. 약간 쉬운 게 한의대니까. 한약을 제조를 하고, 그 한약을 제조를 해서 폐약사를 써. 그래서 두 개 같이 팔아. 괜찮다. 난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약대를 나온 다음 변리사를 봐라. 이게 내 첫 번째 아이디어. 근데 실제로 많아요. 그 다음에 약대. 약대를 나와서 변리사를 딴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약대를 나온 다음 로스쿨 들어가요. 네? 네. 갑자기 이과에서는 그런 좀. 아니지. 봐봐. 야, 이제 모르는구나. 자, 약대를 나왔어. 네. 약대를 나와서 약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의 의학 분쟁에는 의학도 있지만 약학이 훨씬 더 많아요. 약학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남자끼리니까 비아그라 만들었어? 찐약이야. 여 카피를 떴어. 지금 이제 카피가 풀렸지만 그러면 이제 소송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건 다 약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을 만들고 그러면 이 약에 대한 성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의사가 아닌 약학을 배운 애들이 훨씬 더 밝아요. 그래서 로스쿨 나와. 그럼 자격증이 몇 개 나와? 큰 자격증 두 개가 나와. 그잖아. 약사, 변호사. 그럼 그 로펌에서 얘 데려가려고 난리지. 안 난리겠냐? 나 같아도 로펌 사장이야. 야, 데려와. 걔 데려와. 무조건 스카우트와. 이러지. 근데 그걸 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 정말. 공부하기 싫거든. 약대 6년 나와가지고 얼마 또 하고 싶겠냐? 근데 몇 명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제 김앤장이라는 굉장히 큰 로, 로펌에, 로펌에, 어, 그쪽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가 있어요. 서울대 약학을 나왔는데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걔는 연봉이 들어갈 때부터 2단위를 달요. 이 단위로 받아요. 시작이 스타팅이 이거야. 아, 대단하죠. 얼마나 좋아. 응?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한 것도 괜찮다. 한의대를 가서 폐약사 이게 약사가 이제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의원을 차리고 약사를 고용해서 양약과 한약을 같이 팔아. 괜찮네. 괜찮네. 왜 약대 들어가 힘드니까 한의를 먼저 가. 뭐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 한의원에서 양약을 못 파는 이유는 자격증이 없어서요. 진짜.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면 되지 않을까? 나도 법은 아직 잘 몰라. 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약대가 너무 들어가기 힘드니까 한의대 약할 때 가. 그 다음에 하나는 수의사. 수의사 대박이죠. 수의사. 못 들어서 안 난리인데 수의사도 괜찮아.
여러분 둘이 치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치대를 못 갈 것 같아. 수의대 가버려. 수의대. 어? 왜냐하면 사람보다 동물은 이제 의료 분쟁이 있잖아. 내가 수술하다 개를 죽였어. 어떡하자고. 소송을 해도 얘한테 벌금도 거의 안 가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 개에 대한 어떤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의료보험 없잖아. 돈을 쓸어 담아. 막 돈을 갈구를 긁고 있어, 애들이. 진짜라니까? 근데 배만 그러냐? 아니야. 소, 돼지. 뭐, 한 번 출장만 가면 날래요, 돈이. 짭짤해. 수의대 몇 개 없죠? 그래서 이 강주 전남에는 다행히 조대에 수의대가 있어요. 전대 있나? 전대 있나? 스위드는 나도 못 들었는데. 아무튼 조대는 있는 걸 확실해. 근데 아는 애가 30 넘어서 재수한다고 예전에 대성함으로 왔는데, 그때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제가 수의대 가려고 했대. 집에 개만 12마리 키워.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 다니다가 30살에 수의대 가려고 했어. 갑자기 정말. 괜히 독한 여자이지. 독하게 공부해서 갔는데 수의대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그다음 다 공대입니다. 근데 공대는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좀 막연하니까 그 정도 가도 괜찮아. 알겠지? 네. 노력을 조금 더 해봐. 그리고 안 되면 정시로 가도 되잖아. 알았지? 네. 그래도 화학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모든 전공에서 화학은 기본이야. 자, 아무튼 그랬는데 주기율은 뭐 이런 게 주기율이에요. 그죠? 족이 무엇이며 주기가 무엇인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족, 세로. 얘는 원자과 전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최외곽 전자. 그렇죠. 그래서 1이라 그러면 1족이지, 2라 그러면 2족이고, 그지?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13족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8족은 몇 개 있다는 뜻이죠? 자, 최외곽 정자는 8개. 원자과 전자 몇 개? 네.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세요. 알았죠? 비활성 기체라 그러면서 영족 기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족의 원자과 전자.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는 앞에서 모듈리의 주교로에서 봤듯이 이 성질을 결정하는 그런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족이 같으면 무슨 원소라고 그러냐면 동족 원소라고 그래요. 자,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죠. 그래서 일족을 뭐라 그래요? 알칼리 금속. 이족을 아까 무슨 소금속. 자, 알칼리가 뭘 뜻해? 응? 그래, 말을 좋잖아. 정확히 물에 잘 녹는 염기예요. 물에 잘 녹는 염기. 자, 그래서 이제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 그러는데,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은 역시 염기는 염기인데, 물에 녹지 않아. 왜냐면 이게 토가 흑토자를 쓰잖아. 흑토자를 쓰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애, 땅에. 알겠죠?
다음에는, 예, 17쪽. 할로젠 원소예요. 그다음에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자, 이 정도는 알죠? 자, 이번엔 주기 봅시다. 주기가 가로죠, 가로. 자, 가로가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수. 1주기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되고요. 이 전자 껍질 수는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반지름에 영향이 있다.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선 이 주기율표를 갖다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마지막 전자를 배치를 했을 때, 자, 봐봐. 수소 있지? 얘는 뭐 어차피 1s1이야. 헬륨은 뭐 1s2 이렇게 돼요. 얘 두 개 빼놓고 2주기부터 보세요. 얘는 2s1이 마지막 전자고요. 2s2가 되죠. 마지막 전자가. 그 다음에 분소가 2p1이 돼요. 그럼 피오비탈이 전자 몇 개 채워지지? 6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p6가 돼요. 얘들이 다 채워질 때 마지막 전지가 피오비탈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 얘는 3s1이고요. 이게 3s2예요. 그 다음 여기 3p1이잖아. 그 다음 또 몇 개 채워지니? 3p6가 채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4s1, 4s2. 자, 4s 다음에 전자가 어디 채워요? 어? 3p를 채워. 3d를 채워요. 3d. 근데 디오비탈엔 전자 몇 개 채워지냐면 10개가 채워져. 그럼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가 10칸입니다. 3D, 10이 여기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4P1에서 이제 전자들이 쭉 채워져서 어디까지 채워져? 4P6까지 채워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보니까 마지막 전자가 얘네들은 S를 채우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P를 채웁니다. 가운데 애들이 D를 채워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주기율은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없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이 S 블럭, P 블럭. 그러니까 우리는 S 블럭과 P 블럭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들을 배우는 거죠. D 블럭은 몰라도 돼. 알았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의 전자 배치가 1s2, 2s2, 2p2라고 하자. 그 다음 B는 1s2, 2s2, 2p6에 3s2라고 할게요. 자, 그럼 A는 몇 주기 몇 쪽이에요? 2주기.
B는요? 3주기 2조. 알았지? 그러면서 바로 탄소네, 얘는 마그네슘이네 이런 식으로 특정 원소 기호를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선 그래 이제 원소를 볼 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려면 1번에서 20번까지는 어느 선생님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응? 네.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돼요. 요즘 느려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자, 선생님 봐봐. 17번, 5번, 8번, 16번.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해? 대답을. 어. 자, 그러면 2주기 15조, 3주기 16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 원소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외웠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여러분이 외웠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외워. 순서들은 다 외워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툭툭툭 튀어나와요. 자, 내가 전자배치할 때 뭐 하라 그랬지? 모든 20번까지 전자배치가 머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S분의 P, 껍질분의 P, 홀전자분의 P. 맞지? 그게 툭툭툭 막 그렇게 막 떨어지듯이 막 이 떨어지듯이 막 떨어져야 돼. 툭 떨어져. 알았지? 그래야지만 이 단어 잘하는 거야. 알았지? 네. 노력한 만큼 점수 나오는 단원이야. 자, 100점 분명히 나올 수 있어. 알았니? 이 단원은 1단원이 문제죠. 근데 조대국은 누적. 문성은 아니야. 니네가 늘 좋아. 누적이 아니야. 니네는 그래도 늦어가요. 아, 훌륭한 학교들이. 조대국은 참 힘들어요. 내신 따기 힘들고요. 그죠? 응? 조대부는 매년 선생님이 겪어보는데 학생부 막 그지같이 써주고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꼰대들이야? 조대부 힘들어요 진짜. 학생부를 좀 좋게 써주면 되잖아. 학교 말 잘 들어야 좋게 써주고. 왜 그런 학교가 어딨냐? 이 새끼들 말이야. 애들 인생 아니야. 쥐 말 잘 들으면 잘 써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광주 사립고 꼰대들이 있으면 골 때려요. 근데 다 살 거야. 이제 대동에 이 꼰대들 못 만나면 베립니다. 그땐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욕을 해줄게. 내가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인데 너희 개새끼야 이러면서 내가 애 인생을 망치려고 이 상놈의 새끼가 막 이러면서 내가 욕을 해줄게. 진짜 어떨 땐 되게 짜증이 나요. 아니 좋게 써주면 되잖아. 뭐 그게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근데 학교 자율학습 참석 안 한다고 학생부 안 써준다고 협박이나 했었고 그럴 때 나를 불러요. 내가 욕이라도 한번 해줄게. 여러분 피해 안 가게. 딴반 얘기하면 돼요. 딴반. 딴 학생. 학생 이름 뭔데요?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이러면서. 전혀 모르게끔 내가 욕을 해줄게. 근데 아무튼 좀 까다롭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호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외울 필요성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를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해봐요. 이 전형원소와 전이원소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굳이 몰라도 되고 아마 고3 때 좀 심화 있는 화학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때가 하면 필요해요. 그런 거 하잖아요. 뭐지? 니네? 사망 직업 선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요. 딴 학교 가서 뭐 듣는 거. ABC 나오는 거 있어. 전이원소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전형원소. 자,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부분은 금속 비금속. 이거는 꼭 알아줘야죠. 금속 비금속은 금속은
금속은 이렇게 기준으로 자 대충 그어요. 대각선을 이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왼쪽은 금속이 되고요. 오른쪽은 비금속이 돼요. 물론 금속 중에 얘는 뭐에 해당한다? 수소는 그렇죠. 비금속에 해당합니다. 그럼 봐봐. 이제 이거 어떻게 분류를 했는 걸 금속, 그다음에 비금속. 자, 첫 번째 금속은 광택이 난다. 비금속은 광택이 나지 않는다. 자, 이렇듯이 이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부터 좀 보면은 전기하고 열전도성. 성이 우수해요.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하고 볼링 포인트가 높아요. 그래서 25도씨에서 거의 고체입니다. 그럼 거의 고체란 얘기는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뭐냐면 수은 같은 경우 예외예요. 액체가.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물리적인 성질이고 화학적으로는 전자를 이렇게 쉽다. 그 다음 산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하고 HCl이 반응하죠. MgCl2가 되고 H2.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금속산화물.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금속산화물은 염기성 산화물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Na2O하고 얘가 이제 산화나트륨이거든. 이게 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산화물을 염기성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기하고 열 전도성이 얘는 반대로 작겠죠.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또한 비금속, 여기서 비금속은 전부 다 호동성 물질을 뜻하는 거야. 응? 여기 보면 이게 13종이잖아. 공소, 금속, 비금속, 비금속, 탄소, 비금속, 규소는 이것도 비금속.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중금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필요 없어.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얘는 뭐라 그래? 알루미늄. 이건 금속이라고 보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금속들은 전부 다 분자성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가 낮아요. 그래서 25도씨에는 기체도 액체도 고체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자, 화학적으로는 전자를 얻기 쉽다. 그 다음엔 비금속 산화물이 있어요. 얘는 산성을 띱니다. CO2가 있으면은 얘가 물에 넣으면 뭐가 돼? H2CO3 되니까 탄산이 되는 거야. 그럼 탄산 산성이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주기성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주기성에 관한 얘기 좀 봅시다. 자, 주기성은 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그래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러한 경향들이 되풀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유효 핵전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까지 좀 봅시다. 물론 2단원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나와요. 음성도는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요거 유액전화, 얘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유액전화에 관한 얘기를 좀 볼 텐데,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그럼 보게 되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원자핵이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인력이죠, 인력. 인력이라고 해요. 전기력이야. 근데 이 전기력인데 이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Q1, Q2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자. Q1에다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할게. 그럼 Q2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플러스 11을 대입해야지. 전하의 곱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얘가 아니라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느끼게 돼. 그걸 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효 핵전하. 그러면 실제로 플러스 11인데 왜 이거밖에 못 느끼냐 이거지. 왜 그거 못 느끼냐.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다 해보니까 지금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얘들끼리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인력도 있겠지만 전자 간의 반발도 존재하는 거지. 반발. 자, 안쪽 전자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반발. 반발이 여러 가지 위치에서 있어요. 물론 이런 반발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효과를 가림 효과라 그러는데 가림 효과는 안쪽 전자가 훨씬 더 큽니다. 알았지?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전자가 하나 있다고 이 전하량 11 중에 1만큼을 가리는 건 아니야. 0.8이나 뭐 0.5나 이런 것 이만큼만 가리게 돼요. 근데 안쪽 전자에 대한 가려지는 효과가 여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는 크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렴 효과는
전자가 있는데 안쪽 껍질에 해당하는 전자하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의 반발이 작용하게 되고 에 의해서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다 작아지는 효과? 자, 이런 걸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는 스크리닝 이펙트. 스크린이 이제 뭐 우리 영화 보는 것도 스크린이라 그러지만 가린다는 의미로 스크린이라는 뜻을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식이 있어요. 유효핵전화야. 이건 실제 핵전화. S가 뭐냐면 S가 가리움 효과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자가 10개 있다고 10을 빼주는 건 아니라고. 응?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에서 핵의 전화에서 S를 빼주는데 같은 주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원자 반응식이었죠. 같은 주기가 이쪽이거든. 이쪽 방향. 자, 이쪽 방향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한다. 핵전화가. 그지? 그러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맨 바깥에 있는 전자수는 변하지만 안쪽 전자는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변하긴 변하는데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유액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죠. 그지? 빼주는 게 거의 일정하는데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자, 따라서 같은 주기는 유핵전화가 증가를 해요. 같은 족. 같은 족이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제 얘가 증가합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10번이 18번이 되면 8번, 18번이 36번이 되면 18. 이런 식으로 이제 10, 뭐 8, 18씩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안쪽 전자도 같이 증가하는데 안쪽 전자가 8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살 빼주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얘는 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액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죠.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뭐냐면 증가해요. 알겠어요? 음. 그래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는 이와 같은 주기성을 나타내 준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액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 근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거든. 근데 이제 화학 원에서 배우는 유액전화는 전부 다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 핵전화만 배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만 해라.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같은 주기와 그다음엔 같은 주기와 같은 주기하고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점 커지는 거 보여요? 같은 주기에서? 이게 유액잖아요. 알았지? 자, 같은 족. 같은 족은 18족만. 점점 커지죠. 커지는 거 보이지? 네. 그지?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예, 뚝 감소하죠. 그지? 그러니까 주기가 바뀔 때 유액전화가 뚝 감소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거만 확인하시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분명히 크잖아. 원자 번호가 분명히 큰데 유액전화는 많이 감소하는 경우가 주기가 바뀔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은 2주기, 이쪽에서는 3주기.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 족이죠? 18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주기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주기일 때 원자분해 증가하면 유액전화 증가하고 같은 족일 때도 원자분해 증가하면 유액전화가 증가해. 알았지? 그런데 원자 번호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주기가 바뀔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일단 유액전화의 주기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인력이잖아요. 인력. 근데 인력인데 말이야. 이게 인력은 전하량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원자핵과 전자사의 거리하고도 관계돼 있죠. 근데 이제 같은 주기는 그렇게 크게 반지름의 차이가 없어. 같은 족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해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럼 봐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도 증가하지만 거리도 멀어져요.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면 얘는 일정하다는 뜻인가? 그럴 일은 없죠. 뭔가가 하나 더 큰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놈이 더 큰 영향을 주냐면 여기서는 전자 껍질 수가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전자 껍질 수. 그래서 이 전자 껍질 수가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얘에 의해서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힘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배우는 모든 주기성들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인력은 거리 제곱의 전하량 곱. 자, 그러면 분자 전하량 곱. 이건 어느 원소들이냐면 같은 주기의 원소들이에요. 같은 주기의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하면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서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커져요. 자, 그럼 얘기해봐. 인력이 커진대요. 힘이 커진대요, 힘이.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작아져야죠. 자, 그 다음에 전자를 떼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죠. 힘이 크니까. 알았지? 여기 분모에 있는 거리. 얘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이 같은 분모에 있는 값에 영향을 받는다 보면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 껍질수가 증가합니다. N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는 거죠? 힘은 작아져요. 자, 힘이 작아진데, 그럼 힘이 작아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퍼져야죠. 퍼져야죠. 전자를 떼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지죠.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얘네들을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배우는 주기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봐봐.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에 관한 얘기를 봅시다. 원자 반지름. 자, 수소가 있어요.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를 현대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린 게 뭐냐면 이게 1s 오비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까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질 못해. 왜 그럴까? 오비탈은 경계가 없다 그랬잖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알았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하나로는 절대로 반지름의 정의를 못 내려요. 알았지?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반드시 결합이라는 게 돼야 돼. 이렇게. H2가 있어. H2는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원자핵의 위치는 정확하거든. 이제 원자핵의 위치가 정확하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측정을 해. 핵간 거리를. 알았지? 핵간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에 절반 나눠. 이걸 원자 반지름에 하는 거야. 응? 여기처럼 결합을 이루게 된 상태에서 원자 반지름. 금속도 똑같아요, 금속. 금속이 이제 뭐 예를 들어 N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걸 이루게 되거든. 그럼 이제 금속 나트륨에는 나트륨 원자들이 이렇게 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붙어 있단 말이야, 나트륨 원자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딱딱 핵간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이때 절반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원자 반지름이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활성 기체들이야. 이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이루지가 않거든. 헬륨을 예를 들자. 이게 헬륨이야. 그러면 이 헬륨은 결합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헬륨 원자가 있잖아? 그럼 얘를 갖다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얘가 서서히 가까워져. 달랑말랑 이런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낮은 온도에서. 그때 핵간거리를 딱 측정해 주는 거야. 핵간거리를 딱 측정해 주고, 여기에 절반을 나누는 거야. 이걸 갖다 원자 반지름이라 하는 거죠. 뭐, 비활성 기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를 예를 든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낮춘 다음에 측정해주는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뭐라 그랬냐면 반데르발스 반지름. 반데르발스 반지름.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반데르발스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해 주는데 비활성 기체는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자 반지름에서 비활성 기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땡큐 so much네, 그죠? 그나마 하나 줄어들었잖아, 18쪽이. 그럼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만 살피면 돼요. 자, 먼저 이쪽.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커진다는 뜻이죠.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야. 그다음 이쪽 같은 쪽.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커져요. 자, 뭐 때문이냐면 얘는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원자 번호가 있고요. 자, 볼게요. 리튬, 플로린 부분 돼, 플로린. 뭐, 염소. 이쪽 몇 쪽이에요? 2쪽이죠? 이쪽은 3쪽이. 자, 같은 쪽에서 원자보다 줄어든 거 보이지? 같은 쪽, 18쪽이죠? 같은 쪽은 커지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지름을 이제 여기서부터 쭉 살피면은 얘하고요, 얘네들하고. 이게 단위가, 얘들아, 이게 단위가 피코미터예요. 그때 숫자들이 웰만하지? 웰만하죠? 웰만한 숫자들 아니야? 37, 152, 112, 그지? 83, 77, 쭉 70, 70점. 멸망하죠? 156, 186, 160, 그 다음에 쭉. 집에 가서 외워가지고 옵니다. 네? 원자 반지름 외워가지고. 옵니다. 싫어? 음, 싫으면 시집가. 근데 아까도 그랬어요. 18도 잘못 쓴 거야. 18쪽은 안 썼는데. 아까 그랬어요. 18도이라 돼 있어. 일쪽, 쏘리. 잘못 쓴. 음, 좋은 질문. 일쪽. 자, 다음 시간까지 이거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숫자. 어디, 여기? 잘 안 보이는 거? 그 옆에 저기, 교재 옆에 보면 공란 있잖아. 거기다 크게 써놔봐. 자, 다음 시간까지 일단 외워보자. 응?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 좀 풀어오고요. 그다음에 외워가지고 오시고 오늘 저녁 때 할 일이 많죠?